한글이 대만을 뒤흔들다. 중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만인들이 선택한 놀라운 대안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평범한 교사 아버지와 대학생 딸이 시작한 작은 움직임은 어떻게 전국적인 문화혁명으로 번졌을까요? 중국과의 갈등, 가족의 위기를 넘어 한글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되찾아가는 대만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리화입니다. 타이베이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우연히 들려오는 한국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만에서도 한국 트로트가 인기를 끌고 있어서 방송국에서 종종 틀어주곤 합니다. 가끔 흥얼거리게 되는 단순하면서도 정감 있는 멜로디가 좋아 채널을 고정해 두었습니다. 딸 메이린이 대학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됐을 때쯤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의 메이린이 들뜬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메이린은 언어학과에 다니는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듯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제가 본 적 없는 동그랗고 각진 기호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지금 듣고 계신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적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메이린은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 가사를 그 낯선 문자로 재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메이린은 오늘 수업에서 한국의 문자 한글에 대해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흥분한 이유는 한글의 과학적인 체계가 한국어뿐만 아니라 대만어의 발음까지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의 학문적 열정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메이린이 보여준 예시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희 대만어에는 중국 한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독특한 발음들이 많습니다. 메이린이 그 발음들을 한글로 정확히 적어낸 것을 보고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빠, 이 트로트 노래들이 왜 대만에서도 인기 있는지 아세요? 단순한 멜로디와 공감되는 가사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노래들의 정서가 우리 대만 전통 민요와 비슷해요. 그런데 한글은 이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고 해요.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메이린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문득 우리 대만의 상황과 겹쳐 보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우리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대만어보다 표준 중국어를 더 편하게 사용했고 일부 대만 특유의 표현들은 이미 젊은 세대에게 생소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책장에서 낡은 사진첩과 함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할머니가 부르던 대만 민요가 녹음된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대만어로만 말씀하셨고 아름다운 대만 민요를 자주 불러주셨습니다. 그 노래들의 가사를 제대로 기록해둔 적이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메이린, 이 테이프에 있는 할머니의 노래를 들어볼래? 한국 트로트와 비슷한 감성이 있어. 제 말에 메이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오래된 카세트를 재생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 메이린은 그 가사를 한글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한글을 아빠에게도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면 우리가 함께 할머니의 노래를 모두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메이린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저와 메이린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딸이 선생님이 되어 저에게 첫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배우면서 이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문자 체계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한자를 배울 때의 복잡함과는 달리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어린아이처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트로트를 들으며 메이린이 가르쳐준 대로 한글로 제 이름 왕리화를 쓰면서 가슴속에서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로 향하는 길에도 머릿속에서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메이린이 어제 가르쳐준 기본적인 한글 발음을 혼자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문자인데도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교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책상 서랍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아침 수업 준비를 하며 할머니의 테이프를 다시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대만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메모장에 서툰 한글로 몇 단어를 적어보았습니다. 점심시간 같은 과 린 선생님이 제 메모장을 보고 물었습니다. 리화, 그게 뭐예요? 한국어 공부하시나요? 잠시 망설이다 어제 메이린이 알려준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대만 민요를 한글로 기록하려는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린 선생님은 처음에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제 설명을 듣고 점차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대만어로 불러주시던 자장가가 있어요. 하지만 가사를 정확히 적을 방법이 없어 항상 아쉬웠죠. 그런데 정말 한글로 우리 발음을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메이린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흔쾌히 더 많은 예시를 보여주었고 함께 린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만어 자장가를 한글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글은 대만어의 미묘한 성조와 발음까지 정확히 담아냈습니다. 주말 메이린은 대학 연구팀과 함께 한글 대만어 표기법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학교 동료 몇몇을 초대해 대만 문화 보존 모임이라는 소규모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대만 전통 이야기와 노래들을 한글로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라디오에서 한국 트로트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는 곡이 나오자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감성은 우리 대만 민요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장 선생님께 제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트로트 멜로디에 대만어 가사를 붙여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글로 부르는 대만 노래 프로젝트는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는 것을 마치 암호를 해독하는 것처럼 재미있어 했고 한국 트로트 리듬에 맞춰 대만어 노래를 부르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메이린의 연구팀이 첫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대만어 표기 가이드라는 작은 책자였습니다. 그날 밤 메이린과 함께 책자를 살펴보며 지난 한 달간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문득 제 책상 위에 놓인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마도 미소 지으며 응원해 주셨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평생 대만어로만 말씀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뿌리에 대한 고수였던 것입니다. 아빠, 이제 우리 블로그에 한글로 적은 대만 이야기들을 올려볼까요? 메이린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실험이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메이린이 만든 블로그 한글로 쓰는 대만 이야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메이린의 대학 친구들과 제 학교 동료들이 주로 방문했지만 2주가 지나자 방문자 수가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란에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니 놀랍다.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도 기록해주세요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우리의 소규모 모임은 메이린의 제안으로 타이베이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원래 5명 정도가 모일 예정이었지만 메이린이 블로그에 모임 소식을 올리자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은 20대 대학생이었지만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황 교수입니다. 흰머리가 섞인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우연히 학생들을 통해 이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황 교수님의 참여는 우리 모임에 학문적 무게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는 대만어 발음 체계에 대한 전문가였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대만어 발음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고 대만 이야기 보존회라는 공식 이름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저를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순간 긴장했지만 교장 선생님은 오히려 관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리화 선생님, 한글을 활용한 문화보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하던데요. 교장 선생님은 제 활동이 학생들의 문화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격려해 주었고 심지어 정규 수업 외 방과 후 활동으로 한글로 배우는 대만 문화 강좌를 개설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기회였습니다. 강좌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 각 1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5명 정도 모였지만 한 달이 지나자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그것을 이용해 대만어 단어와 문장을 적는 법을 익혔습니다. 특히 인기 있었던 것은 한글 대만어 노래 만들기 활동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만든 노래를 학교 축제 때 발표해도 될까요? 3학년 리우 양이 수업이 끝난 후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한편 메이린의 연구팀은 더욱 심화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만 원주민 언어의 발음까지 한글로 표기하는 확장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언어학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메이린에게 학교 축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학 친구들과 함께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빠, 이건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의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대만 전통 민요를 한글로 적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준비하면 어떨까요? 저녁 식사 후 메이린은 노트북을 펴고 저에게 블로그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방문자가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과 일본에서 접속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블로그 댓글에는 한국인들의 응원 메시지도 있었고 일부는 한글로 적힌 대만 이야기를 보며 대만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시작한 일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멀리 퍼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창밖의 타이베이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취미나 개인적인 문화 보존 활동이 아닌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축제 준비는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노래 발표를 계획했지만 메이린과 그녀의 대학 친구들이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대만 전통 민요의 멜로디에 현대적인 편곡을 더하고 한글로 표기한 가사를 무대 뒤 스크린에 투사하는 방식의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객들이 한글과 대만어의 연결성을 직접 볼 수 있어요. 메이린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음악 전공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미디어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축제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붙였던 공연 포스터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올라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포스터에는 한글로 부르는 대만의 목소리라는 제목과 함께 한글과 대만어 가사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왕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이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낯선 남성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교육부 관계자라고 소개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로 보아 정부 관계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왕 선생님, 이 행사가 단순한 문화활동인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 관계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이 프로젝트의 교육적 가치와 문화 보존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일었습니다. 대만의 현실에서 문화적 정체성 문제는 언제나 정치와 분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 메이린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를 지키는 일이에요. 멈출 이유가 없어요. 메이린의 말에 동의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파장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대만 이야기 보존회 회원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내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황 교수님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리와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축제 당일 참관하고 필요하면 교육적 가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제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심지어 몇몇 언론인들도 보였습니다. 메이린과 학생들의 공연은 완벽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대만어 가사가 스크린에 비춰질 때마다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60년 만에 다시 들었어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실험이나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사라져가는 목소리들을 되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축제 다음 날 지역신문에 우리 공연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글로 재발견하는 대만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우리 활동을 긍정적으로 다루었고 이 시도가 가진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메이린은 대학에서 지도교수에게 불려가 연구 방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블로그에는 이런 활동이 문화적 배신이라는 비판적인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메이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계속해도 될까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주말 메이린과 함께 타이베이 외곽의 조용한 차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학교나 대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가 가져온 반응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메이린은 어제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메이린의 삼촌 왕지아는 제 동생으로 중국 본토와 무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민감한 시기에 그의 사업은 늘 불안정했고 그래서 항상 정치적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삼촌은 우리 활동이 신문에 났다며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 파트너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동생은 단순히 사업적 이유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시기에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위험하며 한국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삼촌의 우려를 메이린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대만의 현실에서 문화적 활동도 쉽게 정치화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독자적 문화, 정체성을 강조하는 활동은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황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메이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연구 내용을 국제언어학 저널에 투고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학술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교수님의 의견이었습니다. 메이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문화활동이 아니라 학술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흥분도 잠시 메이린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삼촌과의 갈등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동생 지안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사무실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지안은 솔직한 어조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한 압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글 대만어와 같은 시도는 명백한 분리주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치가 아닌 문화유산 보존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지안은 이 세상에서 순수한 문화만 존재하는 곳은 없으며 모든 것이 결국 정치와 연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만의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지안은 메이린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며 걱정했습니다. 요즘 중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를 고려할 때 합리적인 우려였습니다.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은 채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 활동을 중단해달라는 지안의 마지막 요청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의 걱정을 이해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작한 이 소중한 작업을 그만둘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에 희망과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메이린이 흥분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언어학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에 관심을 보이며 공동 워크숍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 앞에 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물러서야 할지 아니면 이미 시작된 문화적 변화의 물결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메이린에게 한국 연구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자고 할지 아니면 이 기회를 잡아 우리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길을 모색할지 고민하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메이린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노트북을 펴고 한국 연구소와의 이메일을 열심히 읽고 있었습니다. 메이린은 이 연구소가 문자 체계의 국제적 응용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한글이 다른 언어에 적용된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고 우리의 대만어 표기법에 특별히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메이린의 눈빛은 반짝였지만 저는 어제 지안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삼촌의 우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려던 찰나 예상치 못하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황 교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어 방문했다는 교수님의 얼굴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황 교수님은 우리의 한글 대만어 연구가 국제언어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소수 언어 보존과 관련된 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화활동이 아니라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실험이며 전 세계 소수 언어 보존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황 교수님은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제언어학 학술지의 출판 수락 통지였습니다. 우리의 연구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 시스템의 개발과 응용이 다음 호에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학술적 접근이 우리 연구의 가치를 보호하고 정치적 논란에서 벗어나 학문의 영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황 교수님의 말에 메이린은 기쁨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기뻤지만 여전히 지안의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이 걱정되고 이 활동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황 교수님도 같은 고민을 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국제적인 다언어 문자 체계 연구의 일환으로 포지셔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대만과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이라는 더 큰 맥락에서 접근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소와의 워크숍도 대만에서 열기보다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중립지역에서 국제학술 행사 형태로 개최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연구는 보호받으면서도 국제적 인정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조금씩 안심이 되었습니다. 메이린도 이 접근법에 동의했고 국제학술 행사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 연구소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학문적 관점으로 전환하면서 우리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황 교수님의 제안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국제학술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준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고 3개월 후 동아시아 언어 보존과 문자 체계의 응용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워크숍 첫날 황 교수님과 메이린은 한글을 활용한 대만어 표기 시스템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제 역할은 실제 사용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의 교육 경험과 지역 사회의 반응을 소개했고, 특히 노년층이 잊혀가는 대만 민요와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온 학자들은 학술적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언어학자들은 이 시도가 가진 언어학적 가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오키나와 출신의 학자는 류큐어의 보존에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워크숍 이틀째, 우리의 연구는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라져가는 소수 언어들의 보존 방법에 대한 패널 토론에서 메이린의 한글 대만어 시스템은 혁신적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워크숍은 학술적 성공을 거두었고, 우리의 연구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운동이 아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메이린의 대학에서는 그녀의 연구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고, 저의 학교에서도 문화보존 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지역 언론은 우리의 활동을 학술적 혁신으로 조명하기 시작했고, 정치적 논쟁보다는 교육과 문화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지안의 태도였습니다. 국제 학술 행사로서의 성공을 지켜본 그는 조금씩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집으로 찾아와 의외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후원하는 교육재단을 통해 대만 문화유산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대만어 시스템을 활용해 노년층의 구술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안의 변화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가족 내 갈등 없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 일이 단순한 학술적 실험을 넘어 실질적인 문화 보존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대만 각지에서 한글 카페라 불리는 모임 장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고 대만어로 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과 지식인들 중심이었지만 점차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참여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대만과 한국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기획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단에서는 대만 전통 민요의 한글 표기 악보집을 출판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노래들이 정확한 표기로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질 수 있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만 전통 민요의 한글 표기 악보집 출판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출판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전국 각지를 다니며 노년층의 구술 녹음을 수집했고 메이린과 그녀의 연구팀은 이를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잊혀져 가던 대만의 수많은 이야기와 노래들이 되살아났습니다. 타이동의 작은 마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불리던 비밀 노래를, 타이난에서는 4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어부들의 작업 노래를 기록했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타이베이 중앙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90세의 장로가 한글로 표기된 악보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지안의 대만 문화유산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소규모로 시작되어 타이베이의 작은 한글 대만어 문화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주로 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과 연구자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메이리는 대학에서 특별 강좌를 개설했고 저는 은퇴를 앞두고 한글로 배우는 대만 문화 워크북을 완성했습니다. 이 교재는 몇몇 지역 문화센터와 관심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식 날 학교 강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 여정이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사라질 뻔했던 소중한 이야기들과 노래들을 지켜냈다고 말했습니다. 강당을 나서는 길에 한 노인이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릴 적 배웠던 노래를 이제 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 속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타이베이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라는 예상치 못한 도구를 통해 우리는 작지만 의미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류 문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프로젝트는 작은 시내처럼 조용히 흐르며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듣게 된 한국 트로트 음악 하나로 변화를 맞이한 대만인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